우리 미래 세대이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네. 취업자예요. 7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실업률하고 고용률을 우리가 따르게 봐야 되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청년층에서의 고용률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에는 복잡한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극명하게 얘기해서 제가 아주 뭐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청년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요. 6개월 정도 일하다가 그냥 돈 모아서 한 6개월 동안 아예 구직을 포기해 버리고 그냥 일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돈이 이제 떨어지거나 좀 다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통합돼 있지 않고 노동시장을 들락날락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왜 이런 행태가 나오냐면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좀 보수적인 경제관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행태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예. 젊었을 때는 한 푼이라도 땀 흘려가지고 모아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렇게 아주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래요.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미래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 행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봐야 이런 종류의 직장을 20대, 30대, 40대 계속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이 땀 흘려 꾹꾹 참아봐야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지금 있는 삶의 패턴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하고 이게 보수적이거나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의 생각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소득이라든가 노동 조건도 문제지만은 젊은 분들이 일을 할 적에 이게 미래가 보장되고 어떤 10년, 20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이력, 영어로 커리어라고 하죠. 예. 커리어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드물다. 이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을 들락날락하고 차라리 내 삶의 어떤 안녕을 좀 찾는 쪽이 훨씬 이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추세가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한 10년 동안 많이 나타난 추세인데 이런 차원이 반영된 게 지금 청년층에서의 고용률이 떨어진 부분에 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속상하고 너무 미안하네요. 네. 저희도 청년일 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의지가 넘쳤습니까? 그렇죠. 청년들도 그랬겠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네. 사다리를 타고 오를 수 없다는 그런 네. 자괴감. 네. 희망을 찾기보다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이제 단순하게 도식화시켜 보면 노년층의 일자리는 그러면 증가하고 청년층의 일자리는 좀 줄어드는 이런 양상이 좀 양극화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하겠습니까? 이게 경제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물론 그 노년층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안 늘어나는 것보다 분명히 나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청년층에서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층에서 이렇게 노동시장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요. 장기적인 이른바 그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의 축적이 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대에 있는 인력들이 여기서 계속 이력을 쌓고 능력을 축적해야 맞으면은 10년, 20년 후에 어떤 경제 성장의 여력 같은 건 늘어나는데 예. 이 부분이 불안정해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문제를 이제 낳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노년층에서 이렇게 고용률이 계속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기만 한 일이냐? 이게 사회 복지라든가 이 사회 안전망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을 자꾸 지금 노동시장으로 떠넘기고 있는 그 측면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67세, 70세 우리나라 남성들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70세 정도가 돼야 경제활동에서 빠져나가는데 예. 65세 넘어서 또는 60세 넘어서 그 10년 동안 일하는 분들 중에 이게 정말 기쁘고 자기 자아만족이다라고 생각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정말 그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상태를 무조건 박수만 칠 수 있느냐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고용률 지표라고 하는 거는 이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을 같이 봐야 될 겁니다. 예, 어느 한 분야에만 떠맡길 수 없는 전체의 고민으로 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또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 그 일자리가 증가하는 데는 증가하고 줄어드는 데는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줄어드는 분야를 봤더니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예.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거기서 건설업하고 제조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조금 그 어떤 성적인 정형화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추세를 보자면은 예. 아까 우리가 그 보건 부분하고 돌봄 부분에서의 늘어난 부분이 압도적으로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전통적으로 제조업 부분은 남성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더 하죠. 그래서 건설업하고 제조업 부분이라고 하는 게 남성이 많으니까 여기에서의 고용자 숫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남성들 특히 나이 많으신 남성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일할 만한 자리가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적인 그 차이의 문제하고 또 연결되는 건데 예. 전통적인 경제 관념에서 보자면은 좀 더 투자의 액수가 크고 민간 경제하고 좀 더 밀접한 부분은 복지나 돌봄 서비스라기보다도 건설업하고 제조업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일자리가 많지 않고 여기 남성의 고용이 적다라고 하는 얘기는 민간 경제에서의 고용 창출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냐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통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관념상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일하던 남성들의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들고 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내분이 보건이나 뭐 서비스 쪽으로 예.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민간에서 주는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 지출이 좀 예.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 예,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자리라는 게 단순히 일자리 세 글자가 아니라 질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경제에 너무나 안 좋은 시그널 아닌가요? 지금 뭐 이게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추세긴 합니다만은 예. 이게 고전적인 옛날 그 어떤 경제학의 통념으로 봤을 적에 이게 이렇게 미래가 있고 그러니까 생기 있고 원동력 있게 나가고 있는 경제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그러니까는 바꿔야만 될 거냐 아니면은 이게 21세기에 거의 모든 선진 경제가 가게 되는 불가항력의 어떤 추세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 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20세기에 우리가 봤던 것 같이 7%, 8%는 경제 성장이 벌어지는 일은 이제 불가능하고 예. 인구의 고령화가 벌어지니까 당연히 돌봄이라든가 복지 서비스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 이런 형태의 그 경제의 모습으로 이른바 저성장 경제라고 합니다. 예. 이런 모습으로 전환하는 거는 불가항력이니까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이제 소장님께서 계속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청년들이 너무 살기 힘든 나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렸어요.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정리해 보면 좀 보수적인 어르신들은 청년들이 왜 6개월이라고 6개월 쉬고 일자리 시장을 들락날락 하느냐 이거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청년들한테 우리 때는 다 그랬어. 너네도 좀 그렇게 참고 해봐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무작정 강요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양질의 일자리 시장으로 끌어들여서 예. 이들이 커리어를 쌓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너무나 큰 과제인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그 예민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 그 청년분들이 그래서 그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떠냐면은 아니 좋은 일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그 어차피 그 양이 제한되어 있는 건데 그걸 모든 사람에게 그 제공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걸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금 좋은 일자리라 하면 몇 개의 정해진 사업장들, 대기업이라든가 공공부문이라든가 몇 개로 아주 제한돼 있거든요. 예. 젊은이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보다도요. 땀 흘려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떤 삶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게 좀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몇 부분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다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가는 이런 식의 고용 구조라든가 경제 구조를 바꿔서 예. 목수가 되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뭐 미장이 일을 하든 일생 동안 어떤 자기 인생 행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전망을 젊은이들에게 중요할 겁니다. 예. 그래서 꼭 뭐 잘 살게 되고 뭐 이렇게 풍요하게 살게 되기보다도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좀 쭉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은 젊은이들도 그렇게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더 노동시장이나 이 경제 활동에 연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경력을 쌓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양화하고 민주화하는 게 지금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도 이룰 수 있는 사회, 그런 예.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 어른들, 기성세대에게 남은 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